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당 조성주의 서부병상 강좌 서예 이것을 알아야 좋은 것이 있습니다. 벌써 100강 중에 80강을 넘어섰습니다. 금년 안에 거의 100강에 육박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빨리 진행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강좌를 들으시고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힘으로 제가 이 강좌를 지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초서는 장초, 그리고 금초, 또 광초, 크게 나눠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여러 서체 중에서 초서만큼 쓰기가 어렵고 읽기도 쉽지 않은 그런 서체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은 초서가 또한 그 예술적 위치를 상당히 점하고서 발전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초서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어느 시대에 초서가 나왔는지 이렇게 의견들이 분분한데요. 그 부분을 분명하게 짚어서 여러분께 강의를 해드리려 합니다. 실기는 금초 위주로 해볼 생각입니다. 초서 약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초서 약설 들어갑니다. 먼저 들어가며 이 초서의 초자는 이 정자와 그 상대되는 개념으로 초서의 넓은 의미는 초전, 그리고 초예, 고초, 이 고자가 직고자입니다. 그 다음에 장초, 금초, 광초 등으로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선화서보 초서 서론에 보면은 이렇게 말이 되어 있습니다. 즉의 지초 즉비 정해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초서의 이 초자는 정과 상대가 된다. 이런 뜻이고요. 이렇게 해서 초서의 뜻은 초고, 그 다음에 고초, 이런 것들과 같이 미완성이거나 미정제,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초자를 다른 방향으로 보면은 필액과 필법, 자형 등에서 일정한 형태와 법칙을 갖추고 있는 서체의 하나로 장초, 금초, 광초에 이렇게 국한되어 쓰는 개념이기도 하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에 초서에 관한 그 요지와 핵심만 여러분께 추려서 이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서의 이 탄생과 완성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초서의 탄생과 완성, 그러면은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초서는 전국 시기에 싹트기 시작하여 한대에 이르러 이미 성숙한 서체다 그랬습니다. 동한의 허신은 설문해자서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흥유초서, 즉 한나라를 건국하고 나서 초서가 생겨났다 이렇게 했고요. 이 조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이제 요 시대인데 생물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비초서 작가죠. 비초서에서 말하기를 초서 지흥 기자 진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즉 초서가 생겨난 것은 진나라 말기다 이렇게 말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서의 탄생을 한대 이전으로 기록하였다. 그러니까 초서는 한대 이전에 이미
싹트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해서, 이거 중요한 얘기죠. 해서 행서 이후의 변천에서 초서가 나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살펴서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강좌는 초서가 언제 탄생을 했고 언제 완성을 했냐 하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강좌를 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1은 비초서죠. 이 비초서가 뭔지 한번 살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초서는 이 동한 영제 때 조일이라는 사람이 지은 부문입니다. 이 부문으로 역대로 이 문장에 대한 비평은 기리기도 하고 폄하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은이 이 조일은 성품이 아주 강직하고 오만해서 그 성품 탓으로 남에게 배척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요거는 참고사항이니까 참고로만 아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은 전국시대의 후기와 진나라 시대의 민간에서 사용하는 예서가 먼저 완성되고 한나라 시대에 가서 관방 정체로 자리 잡는 것과 같이, 여기서 관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관방이라는 것은 관가의 법이죠. 그 관가의 법에 의한 정체로 자리 잡는 것과 같이 초서도 서한, 그러니까 전한이죠. 그리고 동한, 이 초기의 민간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다가 한대 후기와 위진 시대에 걸쳐서 완성이 되었다. 중요하죠. 초서는 이렇게 완성이 예서보다 좀 늦게 됐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함을 볼 때 서체는 먼저 민간에서 널리 사용된 후 완성되어 관방에서도 사용이 되었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사용된 다음에 관에서 쓰게 된 거죠. 서한시대의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예서 속에 초서의 필세가 많이 나타나는 것은 전국시대 보통 사람들이 전서 속에 예서의 필액을 함께 사용한 것과 비슷한 것으로 보면 된다 그랬습니다. 서체의 변천이라는 광범위한 관점에서 살펴볼 때 한나라 시대의 서예는 이후 어느 시대보다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할 수 있는데요. 이 시기 전국시대의 육공문자에 잉태하고 있던 초서와 해서 그리고 행서 등 금체서의 모든 영역이 출현하여 새로운 서체의 완성과 또 다른 변화를 예견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라 때에 거의 이 여러 서체들이 완성이 됐다고 보면 되는 거죠. 순서는 조금씩 다릅니다. 초서가 그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전서, 예서, 그 다음에 초서입니다. 한대에는 전예, 초, 해, 행서 등 모든 서체가 출현하였거나 완성된 시기라고 할 수 있고, 해서와 행서의 완성 시기는 위진 남북조 시대다 그랬습니다. 요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체가 언제 나오고 언제 완성했냐 이런 걸 가지고 좀 갑론을박들이 좀 있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여러분께 정확한 걸 알려드리니까 이 순서가 이렇게 나왔다. 그런 거를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서체 변천의 연구는 이 또한 중요합니다. 서체 변천의 연구는 한대까지 획을 긋거나 조금 더 뒤로 미루어서 위진 남북조 시대까지만 적용을 한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 서체 변천의 연구라는 것은
이 이후서부터는 서체 변천이 없었다. 그런 말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잘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해서와 행서는 거의 같은 시기에 완성되었으므로 연변의 전후를 논하면은 큰 의미가 없고, 위진 남북조 시대 이후의 시대에서는 서예의 품격과 유파 혹은 작가와 작품의 심미적 특징에 관한 문제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을 뿐 서체 변천의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서학자들도 한대까지라든가 아니면 조금 더 뒤로 내려와서 위진 남북조 시대까지만 연구를 하지, 그 이후로는 서체 변천에 대해서는 연구를 안 한다. 거기서 종지부를 찍었다. 다시 말해서 이 시대의 모든 서체의 완성 및 연변이 종지부를 찍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선진시대와 한대의 간독을 살펴보면, 간독 배우셨죠? 죽간, 목독 이런 걸 말하죠. 간독은 죽간이나 목독을 뜻합니다. 살펴보면 초서의 필세가 나타나는 작품이 많이 있다. 많이 보이죠. 이는 전한의 7대 황제인 한무제 시대부터 후한의 2대 황제인 명제 시대의 간독에서 연대가 확실히 기록된 것으로 초서의 필세를 완전히 갖춘 작품이 상당수 발견되었는데요. 환제 시대의 그 신작 2년간이라든가, 이거 BC 60입니다. 그 다음에 원제 시대 영광 원년간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미 성숙한 초서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초서는 일찍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보통 행서 다음에 초서가 나왔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께서는 이 초서가 탄생된 시기를 정확히 알고 가시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점은, 이거 중요하죠. 이러한 점은 초서의 탄생이 진 이전으로 한대에 이르러 완성 성행하였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초서가 간백 예서보다, 이 죽간이나 백서 이런 것보다도, 이런 예서보다도 완성이 늦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 초서의 근원을 예서에만 둔다든지 또는 해서나 행서에서 변천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면은 이게 큰 오류다. 다시 말한다면은 초서는 소전, 예서, 해서, 행서와 함께 전국시대의 육국문자에 그 근원을 두고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모든 서체들은 결국은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육국문자에 있다. 육국이라고 그러면은 전국시대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각골문이나 종종문 시대에는 이런 초서나 이런 게 안 나왔었죠. 그러다가 그 춘추 전국시대, 육국시대에 들어서서 이게 싹트기 시작해서 한대에 이르러서 이게 완성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초서는 비록 간백 예서보다는 좀 늦게 완성이 되었으나 각석예서보다는 훨씬 먼저 성숙하는 특징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알기 쉽게 정리하면은 선진시대의 육국문자가 정체는 소전으로 변천하고, 이 정체 아까 말씀드렸죠. 관방 정체 뜻합니다. 정체는 소전으로 변천을 하고, 속체, 이 민간에서 쓰는 거, 이런 거는 초서와 예서로 변천하였고, 소전이 완성되고 난 후에 예서가 정체의 자리를 차지하였는데, 이때 초서는 장초와 금초로 나누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서는 정체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다만 초서가 예서와 비슷한 시기 형성되긴 하였지만 예서보다 변천 속도가 느렸으며 또 관방의 정체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속체로서만 이어져 내려와 오늘에 이른 것이다.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속체라는 것은 민간에서 썼던 그런 체를 말합니다. 한나라 시대에는 장초가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실용성과 사회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었으나 그 장초는 뒤에 설명이 다시 나옵니다. 금초가 탄생하고 이후 광초가 다시 나타나게 되자 읽고 쓰기가 어렵고 통일성이 적은 까닭으로 점차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게 되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서의 예술적 위치는 매우 높아서 다른 어느 서체보다도 그러한 면에서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발전해 왔다고 할 수가 있다. 초서의 예술적 위치는 매우 높다. 자, 조일은 비초서에서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라 사람들이 다른 일을 못할 정도로 열심히 공부하였으며 서예로서 관직을 얻으려 하고 학문을 게을리하는 것에 대해 조일은 비평을 하였다. 이렇게라고 적었는데요. 이는 당시 초서가 매우 성행하였음을 말하는 것으로 초서의 심미적 감정과 정서를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한나라 때 이미 초서 공부를 열심히들 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시기 소전, 예서, 해서 등 정자체는 관방 정체로서 공식적 실용성을 위주로 발전해 온 반면 초서와 행서는 개인적 실용성을 위주로 발전하였고 한나라 후기와 위진 시대에는 비로소 예술로서 인식되어 발전되어 왔다. 자, 여기 부연합니다. 부연하자면은, 덧붙이자면은 서예가 예술의 한 영역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시대는 한나라 후기이며 그 공로는 곧 초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초서의 종류입니다. 자, 초서의 종류를 간략하게 나눠보면은요, 장초, 금초, 광초, 이렇게 크게는 세 개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자, 전술한 바 초서는 고대에서 중세로 접어들면서 문자의 활동도가 크게 신장됨에 따라 예서의 혁신성이 감소되고 보다 신속히 서사할 수 있는 초서가 유행 발전하였다. 그래서 여기서 그 발전 순서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초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초예, 그 다음에 아까 이게 고자라고 그랬죠. 고초, 이 집고자입니다. 지푸라기 고자. 그 다음에 장초, 금초, 광초, 이런 순서로 보면 되는데요. 앞에 있는 이거는 이제 발전 순서상 들어간 거고요. 원시적인 거죠. 크게 나누면은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집니다. 고고 시에는 전초, 그러니까 초전이죠. 전초나 초전이야. 전서를 초서 형태로 쓴 거. 그 다음에 초예, 예서를 초를 섞어 쓴 거. 예, 즉 한나라 초기에는 목죽간체로 고초가 나오고요. 후한 시기에는 파책을 넣은 장초로 발전해서 문서에 사용하였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장초에 대한 그 자료를 여러분께 넣어드릴 겁니다. 장초. 종류에 따라 간단히 요약해서 그 요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 지금 장초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장초입니다. 이건 명나라 때 송극이라는 서예가가 쓴 건데요. 장초입니다. 글자 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초에다가
예서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생긴 게 장초입니다. 저도 전에 이 장초를 가지고 공모전도 해보고 그랬는데요. 이 장초를 내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이 심사하시는 선생님들도 장초를 몰라요. 이게 뭔지. 독특한 거를 쓴다고 한번 전에 썼다가 낙방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젊었을 때. 이런데 이렇게 파임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서 초서는 초서인데 예서 같기도 하고, 거기다가 이렇게 파임을 넣어서 만들어 놓은 이런 거를 장초라고 그럽니다. 장초죠. 이게 급취서라는 것인데요. 급취장, 장초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장초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초는 한나라 이전에는, 장초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나라 이전에는 장초와 금초로 나뉜 것이 아니라 오직 초서로 통일되어서 이렇게 불려졌는데요. 특히 위진 시대 이후부터 그 명칭이 완전히 분리되어 가지고 초서를 장초와 금초 이렇게 두 개로 나눴다. 그래 사용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현재까지 전해오는 자료를 근거로 하면은 한나라 시대의 초서는 대부분 장초이며 금초는 상대적으로 그 양이 적고 광초는 한참 후대에 나타난 서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나라 때의 장회관, 이 장회관 유명하죠. 장회관은 이 서단에서 이르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초, 즉 예서지첩, 이게 첩자입니다. 민첩하다 할 때 첩자예요. 장초, 즉 예서지첩.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장초는 예서를 빠르게 쓴 것이다. 이렇게 말도 했고요. 송나라 때의 황백사라고 하는 작가는 동관여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범, 초서, 분, 파책자, 명장초. 즉 이게 뭔 얘기냐면은 초서를 나누어 파책이 있는 것을 장초라 한다. 아까 파책 보셨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파책이 있잖아요. 이런 데에 이렇게 파책이 있는 거, 요런 거를 장초라고 그런다. 초서를 나눠서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재밌는 일인데요. 장초라는 명칭이 붙여진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예컨대 한나라 원제 시대에 이 사유가 급취장을 쓴 것에서 붙여진 이름이라는 설도 있고, 또는 두도라는 사람이 초서에 뛰어나서 장제가 초서로 상수문을 올리게 해서 붙여졌다는 설도 있고요. 남조 시대 때의 왕이지와 왕언지 부자의 행서 초서가 유행해서 그들이 쓴 금초와 구별하기 위해 붙였다는 설,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말이죠. 현대의 서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초의 장자를 장해, 장정서, 이런 데에 붙어있는 장자와 같이 이해해서 법칙이 있는 초서를 장초라고 부른다는 학설에 설득력을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 2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급취장이 뭐냐면은요, 급취장. 아까 보여드렸던 장초도 급취서입니다, 그게. 이 급취서, 급취장은 한나라 원제 시대에 이 아까 말했던 사유라는 사람이 지었다고 하는 전에 오기는 하지만은 그 목적의 잔본은 남아있는 게 없다. 그러나 이러한 급취장은 공부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한자를 쉽게 익힐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편찬한 급취편의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해오는 급취장은 삼국시대 오나라의 황상이 장초로 다시 쓴 것을 말하며, 황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송나라 시대까지 그 진적이 전해져 왔으나 그 후 없어져 지금은 석각본, 즉
송강문만 전해지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초는 예설을 간략하게 속사한 것으로 빨리 쓴 거죠. 곧 예설을 쓰는 듯한 필법으로 1.1액을 연결시키지 않고 떼어서 쓴 한나라 말기의 서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장초로 유명한 서가는 후한 말에 장지, 삼국시대 오나라 때 조금 전에 말했던 황상, 서진시대 삭정, 명나라 초기, 송국, 아까 그게 송국이라는 사람이 쓴 거거든요. 명대 초기 송국 등을 꼽을 수가 있는데 그 번본으로는 육기의 평복첩, 사유의 급취장, 삭정의 출사송 등을 둘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장초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법첩을 구해서 써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장초 설명을 좀만 해드리고요. 금초입니다. 뭐 금초는 설명을 안 드려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초서입니다. 뭐 서보라든가 뭐 등등 지금 우리가 쓰는 그 초서를 금초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대로 장초 다음에 나왔죠. 자, 그러면은 위진 시기에 이르러 장초는 약해지고 동진 즉 왕이지 시대에 이르러 금초가 유행 발전해서 초서의 전형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금초는 한자씩 쓰는 독초가 있고요. 아시죠? 따로따로 똑똑 떨어지게 쓰는 독초, 그 정초라고도 그럽니다. 이런 게 있고요. 줄줄 이어 쓰는 연면초가 있죠. 이건 뭐 예문을 안 들어도 다 아실 겁니다. 쭉쭉쭉쭉 이어 쓰는 연면초, 그 다음에 똑똑 떨어지게 쓰는 독초, 이런 게 있고요. 금초는 장초에 해설을 덧붙인 것으로 진, 당 이후에 흘려 쓴 서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후한 말에 서가, 장지가 처음으로 점과 획을 연결해서 글씨를 썼는데요.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그 초서를 금초라고 한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초서, 그걸 금초라고 그럽니다. 유명한 서가로는 왕이지 왕헌지 부자, 또 왕이지의 칠대손 지영 천자문 있죠? 당대의 손과정 등을 들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금초에 대한 설명은 뭐 특별하게 꼭 해드릴 만한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금초가 뭐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네요. 다음은 광초입니다. 글자 그대로 이 광자가 뭐 무슨 광자인지 아시죠? 밑줄 광자입니다. 금초가 시대를 거듭하면서 한자 한자 떼어 쓰는 정초 즉 독초 이런 게 있었고, 정초를 보다 방만하게 풀어 쓰는 대초, 그리고 대초를 더욱 표일하게 필세를 넣어 쓰는 광초 등으로 분화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광초를 잘 쓰는 게 막 회소도 잘 쓰고 뭐 그러죠. 특히 광초는 형태를 근엄하게 하거나 대소에 구애받지 않고 대담한 필치로 쓴다. 특징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 번본으로는 당대 회소의 고순첩, 그 다음에 자서첩, 천자문 이런 게 있고요. 그 유명한 장욱의 고시사첩, 황산곡의 200억 구유식원, 대단하죠 이거. 이런 것들이 있고요. 추근명, 왕탁, 부산 등의 초서에도 이 광초에 들어간다 그럽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입니다. 네 번째, 초서의 완성과 해서, 행서. 그럼 초서는 완성이 됐는데 해서는 어떻게 됐는지 덤으로 조금 더 들어갑니다. 전술한 바대로 초서는 진 이전부터 일찍이 나타난 서체이다. 다만 한대에 이르러 완성이 되었으므로 그 연변 순서는 전, 예, 초, 해, 행서 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랬습니다. 다만 여러분께서 실기 수련을 하실 때는 일반적으로 행서 후 초서를 쓰는 것이 좋다 그럽니다. 이건 말씀 드릴 것도 없는 거죠.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니까.
한나라 시대에 예서가 완성되고 초서가 성숙하면서 법칙이 매우 엄격한 한예는 초서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게 되기도 하였는데요. 이러함에 국가의 중요한 기록이나 각비를 세울 때는 표준 예서를 사용하였고요. 이렇게 했지만은 일반적인 서사 활동에는 새로운 서체가 사용되었는데, 즉 예서와 해서, 예서와 초서, 이것들의 중간 형태인 이러한 서체를 썼다, 그런 얘기입니다. 표준체 말고 이를 현대의 문자학자나 서학자는 신예차라고 부르기도 한다.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해서와 행서의 서체 변화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자면은, 예서를 간략화하거나 예서의 파책을 버리고 기필과 수필을 엄격히 처리하면은 해서로 변하게 되며, 또 초서의 필법을 첨가해서 흘려 쓰는 정도를 비교적 많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행서로 변할 수 있는 것이다. 해서는 소전이나 표준 한예와 같이 관방 정체의 전통을 따라 변천하고 성숙되었으며, 행서는 민간 속체로 발전하면서 성숙하였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안 후기의 간독과 도옹에도, 이 옹자는 옹기, 옹자예요. 옹기, 도자기. 도자기나 옹기에도 해서와 행서의 필액과 자형을 갖추고 있는 서체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함은 위나라 초기의 해서가 매우 성숙되어 있음을 볼 때 한나라 후기의 해서와 행서로서의 서체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렇습니다. 다만 해서와 행서가 한대에 나타나긴 하였으나 서체 사용의 주도적 위치는 오르지 못했고, 양진 즉 서진과 이 동진 남북조 시대를 기다렸다가 이 서체들은 완성을 보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해서와 행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 내려드리겠습니다. 나오면서 지금까지 초서가 탄생하여 완성되기까지의 상황과 아울러 예서, 해서, 행서의 완성에 대해서도 나름 알기 쉽게 간단히 정리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이에 어느 정도는 이에 대한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체의 탄생과 완성에 대한 최소한의 정확한 이론적 지식은 우리 서예인들에게 반드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시간은 초서에 관한 약설 시간이므로 해서와 행서에 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위진 남북조 시대 이후의 서예사에서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이 강좌에서도요, 기회가 되는 대로 그 이후의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기를 할 경우에는 초서는 전서, 예서, 해서 등의 기초가 없이는 쓰기 어려운 서체로 특히 행서를 충분히 익힌 뒤 초서를 쓰는 것이 그 표현력이나 그 필기가 아주 풍부해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초서를 공부할 때는 금초를 시작으로 하는 것이 좋고요. 금초가 익숙해진 이후 광초를 쓰는 것이 또한 마땅한 일로 여겨집니다. 부디 오늘 이 강의가 여러분께 초서 공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참고자료입니다. 참고자료는 중국 서법 예술사 이 백이화 편저입니다. 아주 그 책을 잘 쓴 분이죠. 그 다음에 서법 미학 사상사 중국 하남미술 출판사에서 나온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서예술 5000년사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고대 서법사 북경대학 출판사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참고로 해서 여기서 요지만 추려서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강의 마칩니다.